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도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리 발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리 발주는 어느 정도 제도화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이 분할 발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발주자 입장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게 개발 공정이나 아니면 어떤 뭐 단위 시스템의 기능이나 아니면 뭐 전문 기능 영역별로 발주 대상을 좀 관리 가능한 단위로 분할해서 발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이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조사한 해외 사례 연구에 하면 해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모듈러 컨트랙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실패하는 원인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개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이 관리 측면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초창기에 사업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걸 잘못 추정해가지고 개발 기간이나 품질 문제로 이어져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괄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도급 형식의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사업 수행자가 책임지게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주자는 약간 거기서 비켜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분할 발주 제도의 취지 자체가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할해서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분할했다는 의미가 우리가 관리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조금 좁힌 거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을 잘 관리해서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먼저 모듈러 컨트랙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발주를 할 때 기존처럼 일괄 발주를 하지 말고 그 사업을 공정 단계가 됐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개발뿐만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전문 영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전문 기능이 됐건 우리가 실제 개발이라는 걸 총체적으로 보지 말고 그걸 기능 관점이나 공정 단계나 이런 관점에서 조금 분할해서 발주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많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주로 워드풀 모델을 많이 썼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 발주 제도를 제도적으로 채택하고 아울러 분할 발주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개발 관리의 성숙도라든지 공학도 조금 높아져야 되니까 주로 반복형 개발 모델을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제도가 만들어서 의무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제 분할 발주를 실제로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분할 발주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달성해야 되는 기본 요건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타스크들을 굉장히 상세한 수준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WBS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기능 요구사항이라든지 비기능 요구사항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분할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실제로 계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계약들을 어떻게 분할할 건지 그래서 공정을 중심으로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기능을 중심으로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중심으로 분할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할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을 한 표로 정리를 하자면 실제 가이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분할 발주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계약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대가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기승고를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약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가 산정 방법을 보시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일괄 계약에 그다음에 이제 일괄 지급 이런 어떤 형태라고 그러면은 분할 발주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약 방식과 대가 산정 방법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과 그다음에 발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듈러 컨트랙이 되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발주를 할 때 통으로 발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할을 했다는 얘기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됐다는 얘기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성공적으로 진행할 방법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업 수행에 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사 관점에서는 분할 발주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요건이 바뀐다든지 역할이 바뀐다든지 이런 일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 실제 모듈러 컨트랙을 적용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발주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발주 프로세스인데 그냥 활동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하고 별로 아마 차이가 없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도 하듯이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발주 요건을 정해서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밑에 보시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개량적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우리는 주로 이제 계획의 목적이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포커스가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보내고 반대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거에 대한 발주 요건을 정의를 하거나 적격업체를 선정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조달 프로세스로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선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잘해주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계획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달 전략을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군데군데 뚝뚝뚝 끊어져 있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공공발주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어떤 통제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상세화되고 개량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발주 전략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WBS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 범위를 정의를 할 때도 이게 사용이 되고 실제 그 발주에서 계약자와 계약을 할 때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거나 그럴 때 계략적으로 이렇게 통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어떠한 그런 개량적인 기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수행해서 실제로 끝까지 성과 관리를 하는 이런 체계로 발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실제로 이제 기획 단계에서 발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할 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발주 대상 사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마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PWBS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의 WB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이게 통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걸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구성하는 제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공통 요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세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프로그램 WS를 기준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주요 기능들에 관한 WBS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해지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분리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주요 요건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게 정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계획이 되면 실제로 이 계획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합리적인가, 그 다음에 이게 최선의 방안인가에 관한 어떤 개량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게 개발 견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견적을 할 때도 우리처럼 이렇게 다른 유사 사례에서 얼마나 들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서 결정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WBS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상세한 요소별로 이게 규모도 견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규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사업에서 투입해야 되는 어떤 그런 펑션 포인트라든지 멤만 수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수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전체 예상 비용을 산출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개량적인 계산이 되려고 그러면
뭐 이게 공무원이나 이런 발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두 다 알아가지고 아마 비용을 견적하거나 그러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생산성에 관한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발 단가 같은 걸 뭐 계산을 할 때는 미국으로 따지면 노동통계국의 뭐 업종별, 뭐 시간별 임금 정보라든지 이런 어떤 개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 산정에 좀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실제치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후속되는 과정에서 뭐 예산 자체가 뭐 이게 뭐 줄어들거나 이런 어떤 플럭테이션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보와 원가 분석서라는 걸 작성해가지고 이 내용이 합리적인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뭐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 발주자 입장에서 사업의 그 발주 범위와 대상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사업 수행자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CWBS라는 Contract WBS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PWBS에서 실제 사업 수행자가 해야 되는 기능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또 브레이크다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주된 내용이 이 정도였으면 실제 들어와서 사업 수행자가 해야 되는 이 역할이 뭔지를 상세하게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상세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의 윤곽을 파악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구축 과정에서 뭐 일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일부 반영을 하고 그다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이 CWBS가 확정이 되면 이걸 기준으로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고 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활용하는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업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PWBS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사업 수행자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세한 CWBS를 작성을 하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모듈러 컨트롤 연행을 맺어서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업 자체가 뭐 공정이 됐건 기능이 됐건 그런 단위로 분할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 그 계약하는 방식들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고정가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하지만 분할 발주됐을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서 계약 방식을 달리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딩처럼 우리가 저 값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투입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픽스드 프라이스 방식으로 고정가 계약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설계를 분리 발주를 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설계라는 건 누가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품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뭐 고정가 계약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불합리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 계약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뭐 높은 품질 수준을 보이면서 뭐 납기도 짧았다.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 계약을 해서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베니핏을 주는 이런 계약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계약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분할 발주의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모듈러 컨트롤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본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처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뭐 전역군이라든지 상용사 이런 분들이 어떠한 그 이게 베니핏을 받기 위해서 뭐 신청서를 뭐 지역 오피스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심사를 해서 그분한테 어떠한 그 복지가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는 뭐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고민했던 게 저걸 이제 통째로 발주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문서를 스캐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문서라는 게 종이 문서니까 일괄적이지도 않을 테고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을 테니까 이걸 정확하게 스캐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주를 할 때 이렇게 통으로 발주를 하지 않고 문서를 스캐닝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그 VBMS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 기능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테스트하는 이런 어떤 기능들로 굉장히 어떤 주요한 기능별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8개의 하부 계약으로 발주를 해서 각각마다 이렇게 전문업체에 맡긴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면이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분할 발주가 됐을 때 스펙을 정확하게 쓰거나 그다음에 펑션 포인트를 뭐 정확하게 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IPT라고 부르는 외부 회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IPT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전역한 군인들이 좀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공군이라든지 뭐 육군이라든지 국방청 같은 데서 이런 분할 발주를 하게 되면 뭐 그런 어떤 발주 요건을 정해준다든지 뭐 계약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외부의 업체인데 이런 업체의 어떤 그런 전문 역량들을 활용해 가지고 분할 발주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IPT 같은 이런 그 발주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어떤 그런 펑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주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발주 요건을 정해준다든지 뭐 성과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발주와 관련된 그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미국 농림부의 사례입니다. 유사하게 이제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처럼 이렇게 통발주를 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뭐 개발 단계별로 취약계층이라는 걸 뭐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 다음에 그 기준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기능을 구현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기획 단계에서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뭐 정의하는 어떤 그런 기준 정보 이런 것들을 확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기준 정보를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전문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할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 자체가 여러 조각으로 분할이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 납기가 굉장히 길어질 테고, 그 다음에 그 단위 시스템마다 뭐 통합의 문제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워터폴 모델 같은 걸 쓰게 되면 이제 단위 시스템을 통합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최초부터 이제 에자일 프로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 기반의 뭐 요구 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법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분할 발주를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품질 문제가 크지 않도록 이렇게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 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사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분리 또는 분할 발주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서 제도한 나라입니다. 대략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특히나 공공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게 되면 특정한 업체가 그 사업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되는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주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떤 큰 업체가 뭐 이렇게 여러 사업을 수주해서 뭐 나눠먹게 하는 이런 구조를 조금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발주를 조금 이렇게 좀 쪼개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사업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수행 과정에서 좀 유연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조금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분리 발주를 제도화했습니다. 그 발주를 위해서 이제 관련된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를 할 때 이게 사전에 그냥 그 규격을 정확하게 정의해 가지고 발주 계획서 같은 걸 뭐 공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발주가 중간에 이제 두리뭉실하게 정해져 가지고 도대체 이 사업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게 되면 안 되니까 발주의 요건을 정확하게 조금 상세하게 적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전에 이렇게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뭐 상세 RFP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제도화돼서 뭐 요건 같은 걸 정의할 때 굉장히 상세한 수준으로 이렇게 적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실제로 비슷한데 근데 운영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제도는 이제 저렇게 정의를 했는데 실제 발주는 전부 다 이제 통발주고, 그 다음에 뭐 요건도 실제로는 이제 이게 뭐 상세 RFP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요건 자체가 추가되거나 변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다시 뭐 협상을 해가지고 대가를 주겠다 이런 기준들은 잘 없으니까 뭐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발주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분리발주를 전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역할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주 프로세스에도 이게 사이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사이클마다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이렇게 매핑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발주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그 분리 발주를 하게 된 계기는 자기들이 그 만든 시스템 자체, 특히 공공에서 말하는 대규모 시스템, 뭐 예를 들면 특허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국민연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규모 시스템일 것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규모 시스템을 일본에서도 이제 통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막 납기가 지연이 돼서 중단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너무 큰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하다가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분리하고 분할하는 게 대안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어가지고 크게 보면 한 6가지 정도의 어떤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좀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꺼번에 뭐 이렇게 분석하고 그만 설계하고 구축해서 이렇게 원샷으로 끝내는 이런 빅뱅 방식 말고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걸 좀 이렇게 구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도 이렇게 좀 상세하는 이런 점진적인 개발이 좋겠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6가지의 시스템 개선안을 만들어서 분리발주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단기간의 사업을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쭉 분할 발주를 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시스템부터 만들어 나가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유럽의 사례입니다. 유럽에서는 조금 전에 그 미국이 주로 이제 공공에서 발주 가이드라든지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어떤 조달 규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유럽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스콤 매니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할 때 뭐 요건을 증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요건에 따른 뭐 이렇게 펑션을 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발주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역할을 스콤 매니저라는 어떤 이런 제도를 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콤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크게 보면 이제 고객 요구사항을 도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요구사항을 굉장히 구체화해가지고 발주 요건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RFP 작성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RFP가 오픈이 됐을 때 우리 RFP 요건에 따라서 적격 사업체가 누군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선정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그다음 실제 사업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요건이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그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제도를 둔 거죠. 그걸 스콤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스콤 매니저들을 이렇게 많이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스콤 매니저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격증 제도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IFPUG라든지 뭐 네스마 뭐 이런 데서 뭐 펑션 포인트 뭐 전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격 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실제 발주를 지원하는 뭐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선진 사례에서 그 밝힌 어떤 내용들을 우리 국내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그 시사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아마도 발주할 때 요건을 구체하고 WBS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내부의 도움을 받는 거였다 그러면 분할 발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주자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주자의 책임하에서 우리가 발주해야 될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WBS를 작성해 보면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온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발주자 측의 이해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개발 과정상에 뭐 이렇게 요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재갑축이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뭐 원격식 근무라든지 뭐 재택근무,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뭐 그런 제도도 조금 채택했으면 좋은데, 근데 실제로는 발주자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 하더라도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야지 그래도 눈으로 보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그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 굉장히 불안감이 높으십니다. 근데 발주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발주자가
그렇게 세밀하게 그 사업 내용을 파악해 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런 재택근무라든지 원격치 개발 뭐 이런 제도도 상대적으로 조금 채택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발주와 관련해서 이게 뭐 분리 발주 또는 분할 발주 아직도 이렇게 왜 해야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그런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려고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진짜 이렇게 좀 잘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공공 쪽에서 발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뭐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뭐 제도를 만드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이런 것들이 잘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뭐 전문으로 하는 사람, 뭐 아키텍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뭐 펑션 포인트를 산정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개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